2015년이 저한테는 인생의 제2막 시작인 그런 해가 되겠고요. 지금 여러 그룹과 함께 하고 있는데 토요일 아침 이 그룹의 또 이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책 그 겉에 보시면 마음치유 인문학 해가지고 결핍을 즐겨라는데 사실은 결핍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을 많이 해요. 더 가지려고. 그런데 즐기는 자를 이기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건데 이거에 의미를 좀 두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맡은 파트가 두 파트였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가 뭐냐면 이제 음미하시라고 제가 그냥 손글씨를 막 썼는데요. 한번 다 같이 낭송해 보시죠. 시작. 스스로 돌아보고 분발을 다짐할 때가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 자신을 둘러보고 지금 내가 여기서 멈춰 있을 수가 없다.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새로운 출발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라고 했는데 저를 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에 모인 분들이 아마 대부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저자를 어저께 제가 PPT 만들다가 졸아서 포기하자고 했는데 제가 하루에 일정이 보통 4개, 5개 이렇게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들은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바쁘게 살아, 뭐 그만 이렇게 하는데 저는 또 그게 제 인생의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고요. 저자를 보니까 뭐 최고의 저자까지는 아니어도 책을 많이 냈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대학이나 공공기관에서 강사 섭외 1순위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많은 강사가 있지만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 뭔가 깨달음을 얻지 않을까 하고요. 페이스북에 또 강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페이스북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페이스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선생님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 아주 그 새로운 그 첨단을 걷고 계시는 거고요. 저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이 초중고 시절에 어땠냐면 그냥 우리 흔히 하는 철없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 시기는 낙욕 강식의 세계예요. 그래서 정글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 중에 키 작고 공부 못하면 아이께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었어요. 별로 죄의식 없었겠죠. 뭐 보통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뭐냐면 관계 형성을 해놓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부터 지금 한국의 교육의 문제점이기도 한데 무조건 성공을 바라고 돈을 바라고 권력을 지향하고 하면서 애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그냥 공부 잘하면 모든 게 면제부가 되는 거죠.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인성교육을 다시 뭐 법안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데 옛날부터 가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게 다 해결될 것 같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작은 가정에서 하나하나 실천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청년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도 아직 그 정신이 좀 덜 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세상 물정을 모르고 막 날뛰는 거예요. 영화를 한번 제작해 보겠다고. 그래서 일단 사무실을 개소했어요. 그리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거예요. 영화를 만들려면 혼자 힘을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마침 우연히 지나가다가 내가 옛날에 무시했던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마침 들어보니까 명함 주고받잖아요. 이제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은행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 나머지 이건 나를 부른 사람인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막 걔한테 아무런 말 다짜고짜 돈 좀 꿔달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이 은행원이라면 그 친구를 믿고 꿔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나를 핍박했던 그냥 뭐 장난꾸러기 친구인데 지금 영화 하겠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신뢰감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지금 이 사람 잘못인 건데 관계 형성을 못한 상태에서 신뢰감도 안 주면서 돈 달라고 누가 주겠어요. 근데 저는 이 사례에서 두 가지를 제가 이제 떠올렸는데 제 제자 중에 애제자가 중2 때 저희 반이었는데 중1 때 아버지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느 은행의 지점장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친구가 빌려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도망을 간 거죠.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그 빚을 갚으면 되는 건데 집이 재력이 있는 집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친구의 배반이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서 어느 날 애들이 딸 셋의 아들 하나고 제가 아들네 담임이었는데 인천의 어느 아파트에 가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한 40대 정도의 나이였겠죠. 저는 그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아이였는데 나중에 담임을 한 거예요. 그 뒤에 걔의 인생이나 가족의 인생은 굉장히 불행해졌죠. 누구 때문에 불행해졌냐면 이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 때문에 불행해진 거거든요. 지금은 뭐 잘 살고 있지만
지금도 만나는 그런 제자가 되고 저희 가장 큰 애제자인데요.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저희 친정아버지 사례거든요. 저희 친정아버지도 그냥 이렇게 직장 한국제지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서 자재부 파티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한 청년 결백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한테 왜 우리 이렇게 남들만큼 잘 살지 않아요라고 제가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저희 친구들이 잘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한자를 쫙 쓰시면서 하늘 우러러 부끄럼 없고 땅을 두고 봐서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난 아버지를 존경하기로 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 당시에 1,000만 원이 77년도에 1,000만 원 이상의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할 수 없이 회사를 퇴직을 하고 그 퇴직금으로 갚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셔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뭐 우여곡절이 있으셨고요.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정말 배반을 때릴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사람이 청년이었을 시절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마 이 사람은 이거를 배출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자기를 아마 돌아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의 반응이 뭐였냐면 싸늘하게 네가 날 친구로 여기게나 했었니? 그때 그렇게 나를 핍박하다가 이제 와서 너 친구라고 돈을 꿔달래?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의 반응은 뭐냐? 막 후회가 되는 거지. 밀려오는 거지. 눈물을 흘리면서 나 다시 안 그럴게라고 빌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자식 많이 컸네. 그리고는 이제 안 빌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다른 루트를 통했겠죠. 제가 이제 느낀 건 그래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다시 이제 판세가 바뀌는 거죠. 연말에 만났대요. 그래서 이제 술 한잔을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다시 어깨가 툭 쳐져가지고 하는 말이 나 직장생활 20년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벌어놓은 건 아파트 한 채밖에 없고 언제 잘릴지 몰라서 전전긍긍을 한다. 그치만 너가 부럽다. 넌 지금 글 쓰고 있지 않냐. 강사하고 있지 않냐. 자유롭게 살아하지 않냐. 부러워하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부러워하는 건데 저자의 반응은 이에 대해서 위로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위로가 안 나오냐면 네가 잘 나갈 때 나를 좀 챙겨줬으면 내가 너 지금 힘들 때 내가 챙겨줄 텐데 이렇게 이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혼잣말로 지난 일을 회상하면서 이죽거렸대요. 뭐라고 이죽거렸냐면 그러게 잘 나갈 때 주변도 좀 살피고 그러지겠냐? 근데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 나가면 굉장히 건방져지고 막 남을 없인 여기는데 그 인성이 바탕이 돼서 계속 아이들을 키우면 아마 이제 결핍된 그 친구도 돌아보고 내가 비록 대출을 못 해줄 망정 가진 돈에 얼마를 주면서까지라도 이렇게 좀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때 떠오르는 건 뭐였냐면 그때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기억이 없대요. 근데 뭐가 떠올랐냐면 옛날에 읽었던 책을 하나 기억을 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남자의 후반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인생 이막의 이야기인데 거기를 읽어보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았던 중국 역사 속에 22명의 인물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돌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이제 미리 잘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선천적으로 이제 환경을 잘 타고났다거나 뭐 IQ가 잘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이른 시기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힘들게 하고 마지막에 성공한 사람 있잖아요. 그 둘을 비교했는데 웃자란 변은 남의 있기도 조금 좀 잘하면 그냥 남들이 훑어먹는다는 건 있기도 전에 그러니까 남의 손을 타는 거고 그 다음에 못한 돌은 우리 사회에서 정을 맞게 마련이다. 그래서 너무 빨리 성공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은데 왜 좋지 않냐고 따져보면은 너무 출세를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초반에 성공을 거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최고고 못한 아이들에 대한 이해나 배려심이 없고 무시하고 깔보고 이렇게 억누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위에 적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기 관리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다 뭐 부모가 빵빵하게 다 이렇게 쭉 서포트 해주고 그냥 성공 공부 잘해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조금만 위기에도 이제 자생적인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쉽게 몰락의 나락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헤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제목이 결핍을 즐겨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무조건 다 오냐 이렇게 해줄 것이 아니라 결핍을 경험할 수 있게끔 부족한데 키워야 될 것 같고
그게 뭐라 그러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분석한 거는 겸손해질 것이다. 그리고 남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삶을 살 것이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이제 자기는 사람들한테 겸손하라고 떠들고 다니고 배려하라고 하고 더불어 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경험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강의가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냥 이론적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 책에 22명이 나와 있는데 다 분석할 수가 없으니까 4명을 소개를 했고요. 저도 아는 이름이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자세한 건 모르기 때문에 만약 이 책을 읽어보시면 더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좀 긴 게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사람은 한나라 때 정치가라고 하는데 주매신이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젊은 시절에 그 무능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내가 그냥 나 당신하고 안 살아하고 이제 버린 건데, 나이 50 될 때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출사, 이제 정계에 나가는 때인데, 그 당시에 50세면 거의 노년이잖아요. 지금 지금 연령으로 봤을 때 끝까지 자기가 뜻을 굽히지 않고 그 출사를 해가지고 50이 되어서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인데, 더 훌륭한 건 뭐냐면 그 옛 아내를 다시 보살피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훌륭한 인물이고 인품이 좋은 사람인 거죠.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로또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배우자를 바꾸는 거. 왜냐하면 그거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범녀라고 하는 사람인데, 춘추 전국시대의 월나라의 충신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거부의 상징. 왜 거부의 상징이냐? 그런데 또 돈만 많은 게 아니라 결코 헛되이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옛날에 아주 일찍이 월나라의 대장군까지 지내고 그렇게 이제 출세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스스로 물러났대요. 물러나가지고 장사를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번 돈을 뭐에 썼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데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상도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이게 바로 아마 기독교에서 말하는 박의 정신이 아닐까, 또 사랑 이런 게 아닐까, 불교에서 말하면 자비가 아닐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석한 거는 세속의 출세에 연연하지 않았다. 자신의 위치와 능력을 잘 알고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거를 잘 가다듬고 모셨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까는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지혜와 자비의 화신이 아닐까라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구리는 아마 들어보신 이름이 들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 사람은 전국시대 말기에 진나라 재상이라고 해요. 진나라면 뭐가 유명하냐면 진시 황제가 굉장히 좋은 말도 많이 듣지만,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뭐 이제 이렇게 오래 살기 위해서 뭐 여러 사람들을 보냈다 이런 말도 많이 듣는 분인데, 이 사람은 뭘 한 사람이냐면 승부수를 던져서 성공한 사람이고 올인을 한 사람이다. 누구한테 올인했느냐 하면 한낱 인질에 불과했던 진나라의 공자 자초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자초한테 올인을 해가지고 인질이었는데, 그 인질을 이렇게 괴라가 잘 꾸며서 왕으로 세웠대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정인데, 그 정이 진나라를 통일한 진시 황제가 되도록 했다는 거죠. 근데 속설에 의하면 이 정의 친구가 자기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자기가 굉장한 그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왕이 될 수 있게 계획을 한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검증은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판단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한데 그냥 실행에 옮기는 게 아니라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를 요번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신호라고 하는 분을 소개했는데요. 여신호라고 하는 사람은 명나라 말기 사람이니까 이제 조금 더 근세에 가까운 사람이죠. 그리고 석학이었다고 하고, 신음서라는 신음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당대 최고의 인생을 논하는 그런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그 장점은 뭐냐면 매 순간에 기록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기록을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 책 때문에 지금까지 이름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사람이고, 그가 인생에 대해서 아주 한 말이 있는데 지금도 감동을 주는 말이라고 해요. 제가 써봤는데 가난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정작 부끄러운 일은 가난하면서도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불편한 거라는 말도 있잖아. 그러니까 가난한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바꿔야 되겠죠. 늙음을 한탄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아무 목적 없이 늙어가는 것을 한탄해야 된다. 저 지금 나이 60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그 나이를 먹으면서 얻는 그 무수한 경험들은 우리한테 지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좀 아집 덩어리에 그 노인네가 돼가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지혜로운 그런 노인이 돼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질문을 던졌는데 도대체 인생의 후반부는 언제일까? 나이로 그냥 딱 잘라서 60부터가 후반부일까? 아니다. 이 사람 얘기는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스스로 돌아보고 분발을 다짐할 때가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니까 또 뭐 중반부, 후반부가 되지 않을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마흔이 되면 뭐 불혹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 흔들리지 않는다, 유혹에. 그 다음에 50이 되면 하늘의 명령을 스스로 안다, 지천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분석한 거는 인생을 세움지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너무 이렇게 기뻐하지 마라. 불행이 또 닥치고 또 불행한 일이 있다가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 말아라. 또 좋은 일 있게 마련이다. 인생에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 뭐라고 말했냐면 삶은 필연의 연속이다. 내가 망하는 거는 내가 망할 짓을 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고 내가 흥하는 거는 그런 거다.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한마디 제 여동생의 친구 얘기를 하면 이 여동생이 굉장히 부잣집 딸로 정말 뭐 아주 뭐 예쁘고 부잣집 딸이고 거칠 것이 없는데 친구들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대학교 때. 내 친구가 내 동생이 만약에 뭐 카메라가 필요해 그러면 뭐 사면 되지 뭘 그걸 필요하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모든 사람이 상처를 주는데 애들은 뭐 짜증이 나잖아요. 그거 아니 돈 있으면 내가 사지 이거 뭐 왜 이렇게 갖고 싶은 욕망이 왜 생기겠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결혼하고 한 달 뒤에 아버지가 부도를 그 당시에 2, 3억을 83년대에 맞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걸 보고 저는 막내 동생이거든요. 이 동생은 초등학교 때만 잘 살다가 이제 좀 이렇게 이런 거였어. 고등학교 때 막 힘들었거든요. 제가 공부해야 하는 게 대학교 때 힘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얘가 이제 어떤 그 벌을 받았냐고 얘기 나중에 들은 얘기가 뭐냐면 부잣집에 결혼을 했어요. 아주 뭐 다 따져가면서. 근데 서대가 태어났는데 쉽게 말하면 정신박약 아이가 태어났어. 그런데 막 원망을 하는 거야. 세상을.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는지 모르는데 친구들이 만나보고는 아직 멀었어. 이렇게 아직도 쟤는 뭐 안 돼. 근데 또 두 번째 그 아이가 또 그런 아이가 또 태어난 거야. 그때 가서야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누구한테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반성하게 돼서 이제 됐다는데 사실 확률적으로 두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사실은 지는 그냥 나는 너무나 이거기 때문에 이 세계를 몰라서 하는 말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상처가 되고 그랬다는 걸 제가 이제 아울러 저는 이제 교육할 애들한테 교사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해줬어요.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하자. 공자 여기 처음에 얘기 나오잖아요. 그의 출생에 대해서 세 번째 부인의 아들이었고 아주 어려웠고 이런 거. 그래서 공자가 15세에 학문의 뜻을 세우고 30세에 이립이라고 해가지고 학문의 기초를 확립하고 이제 15세부터 15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표를 세우는 거죠. 내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막 살면 40세 부로 판단에 혼란이 안 생긴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을 할 수 있다. 50세에 지천명 하늘의 뜻을 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느껴진다. 알게 된다. 그 뜻에 따라서 실천을 하면 된다. 60세 이순이 귀가 순해진다고 하는데 그냥 귀로 들으면 다 이해가 된다. 또 남이 노여운 말을 해도 그냥 날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 인면에 뭐가 있겠지 하고 안다. 그 다음에 70세가 되면 우리는 그냥 고의라고 하는 걸로 말하기 쉬운데 70세가 고의, 이 사람이 한 말이 고의가 아니라 종심 소유 불유구라고 해가지고 마음이 하고자 하는 일을 그냥 해요. 그래도 거기가 법도에 어긋나는 게 없어요. 훔치거나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80세, 90세가 없는 거는 72세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파트가 있는데 그건 좀 짧은데 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만할까요? 그만할까요? 예, 죄송합니다. 너무 65쪽에서부터 사람이 위대한 것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거기에 처음에 나온 얘기는 영화의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를 소개했는데 거기서 아주 희대의 무슨 그 플레이보이인 사람이 눈이 먼 태역 장교 역할로 나오고 알파치노라는 사람이 이제 역을 했는지 못 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어느 그 미국의 여성 도나에게 이렇게 말을 한대요. 탱고를 추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 인생과 다르게 탱고엔 실수가 없다. 그냥 뭐 하면 되느냐? 뒤엉킨 발을 다시 추면 된다. 그게 바로 탱고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얼핏 세상을 유혹하기 위한 말로 들리는 것 같지만 실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다. 왜 그러냐면 이 본 뜻은 뭐냐면 실수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하는 바보가 되면 안 된다. 실수는 누구나 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그 실수를 한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계속 더 나아가라. 그런 뜻인 거로 해석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신영보 선생님 이제 신영보 선생님 예가 나왔는데 이분은 서예 가고 깊은 울림을 주는 사색가고 그래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한 책도 쓰시고 뭐 그런 글씨가 유명하지요. 처음처럼이란 글씨 이분의 글씨거든요. 특강에서 자신의 글씨체를 소개했는데 한획이 잘못되었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한획이 잘못돼서 너무 굵어졌어. 삐뚤어졌어. 그러면 다음 액에서 균형을 맞추면 된다. 그거 막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만들어서 하다 보면 균형이 잡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좋은 글씨가 되는 거고 내 글씨가 바로 그런 글씨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부딪혀 보지도 않고 질에 겁을 먹거나 실패를 두려워서 주저하는 순간에 새겨들어야 될 그런 이야기다. 사람이 위대한 것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실수는 우리를 단련시키기 때문에 그런 말이 생겼는데 옛 그 금원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삶은 늘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하게 마련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 한번 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다. 인생이 끝나버리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실수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옛날에 읽은 책에서 과거 얘기예요. 한국인은 50%가 넘고 60, 70%가 되면 도전을 한다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0%가 아니면 도전을 한대요. 1%만 되면. 그래서 그 초창기에는 일본이 많이 성장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일본은 계속 불황의 늪을 겪었는데 우리는 하여튼간에 도전 정신을 계속 행동으로 옮겨서 지금 역동적인 삶을 나라를 바꿔가지 않았나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